안녕하세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입니다. 자, 이 영상은 공동체 출판사에서 2025년에 출간된 공감 수험서입니다. 6장은 4가지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위기게임 모델, 역량 강화 모델은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던 모델이고요. 최근에 동기 강화 모델,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 출제가 되면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동기 강화 모델 같은 경우도 일반 교재에는 수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도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잠깐 다루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교재에는 많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서 그동안 출제되진 않았는데요. 지시문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뭐지? 궁금할 수 있어서 좀 넣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4가지 모델이기는 하지만요, 4가지가 모두 다 매년 출제되지는 않고, 위기게임 모델이나 역량 강화 모델은 매년 출제가 거의 되고 있고요. 동기 강화 모델은 아주 가끔 최근에, 그리고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도 올해 시험에 한번 언급된 정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비는 해둬야겠죠. 자, 본격적으로 위기게임 모델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기게임 모델은 1급 시험 초기에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위기게임 모델도 대학에 다니는 학부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대학원 과정에 다루었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어때요? 여러 가지 위기 많이 겪죠. 개인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 이런 위기에 대한 개입,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많이 또 제기가 되면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위기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는요, 현재의 상태의 안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급격한 변화입니다. 내가 일상을 살고 있는데 평상시와는 다른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서적으로 요동치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게 바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110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기의 정의입니다. 현재의 자원과 대처 기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상황. 자, 사건이나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바로 위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기의 유형 한번 볼까요? 18회 문제에서 출제되었었네요. 자, 위기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어떨 때는 3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4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달적 위기라는 거는요, 발달 단계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거쳐서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발달해 가잖아요. 그럼 발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발달 단계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발달 과업들이 있죠. 그죠? 이 발달 과업들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좀 벅차요. 이럴 때 우리가 발달적 위기를 겪는다라고 합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는 것, 아이가 태어나는 것, 아이를 키우면 되긴 하지만 어때요? 자, 결혼해서 아이가 특히 첫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아이 출산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출산으로 인해서 삶에 많은 변화가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고 혼란스럽고 힘들 때, 자, 이럴 때 우리는 발달적 위기를 겪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퇴 같은 경우도 삶의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측도 가능한 일이죠. 특히 어때요?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어떤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다 들어서 직급이 다 차고 이렇게 하는 은퇴인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준비도 가능하지만 막상 또 은퇴를 겪었을 때도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발달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적 위기는요. 자, 이런 게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찾아오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어때요? 되게 갑작스럽고 충격적이고 강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위기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실존적 위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년의 남자가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중년의 남자가 어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삶에 의미가 없다고 느끼거나 공허감 같은 걸 느끼거나 내가 이 조직에서 별로 중요한 영향력이 없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굉장히 허탈해지는 것, 이런 거, 실존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목적이나 책임감, 독립성, 자유 이런 중요한 인간적 이슈에 동반하는 갈등과 불안 이런 거를 포함하는 위기를 실존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적 위기는요, 뭐 재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인간이 일으킨 뭐 재해, 요런 게 포함이 되고 또 자연적인 재해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합니다. 뭐 인재 같은 경우도 그런 재해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위기를 이제 환경적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뭐 태풍이나 홍수,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것은 어떤 자연적인 재해이지만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잘못된 결정이나 대처의 부족으로 인해서 재해를 입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도 환경적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요. 이제 시험에 최근에 23회에 나왔었습니다. 23회 시험 2025년이겠죠. 자, 곤란의 위기 발달 단계인데요. 이거는요. 위기 반응 단계 혹은 위기 구성 요소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회적 위험 혹은 위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실제 위기로까지 발달하는 과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교재 112페이지 보시면 딱 그림으로 한 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위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갑작스러운 뭐 배우자의 죽음, 가족원의 죽음,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가 장애를 입는 거, 이런 거 모두 다 갑작스럽게 당하는 어떤 위험한 사건이죠. 이거 자체가 위기는 아니에요. 내가 좀 멘탈이 강하고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많고 자원도 많으면 힘들긴 하지만 위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힘든 일 정도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좀 어려움은 있죠. 이런 사건 자체로 인해서 힘은 들죠, 당연히.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나는 취약해져 있어요. 위험 사건으로 인해서 균형을 잃어서 굉장히 취약한, 약해진 상태이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겠죠. 자, 취약 단계에서 애써서 겨우겨우 이렇게 견뎌오고 있는데 위기 촉발 요인, 정말 큰 게 하나 방 터집니다. 자, 취약 단계에서 그냥 힘들게 버텨오고 있는데 큰 사건 하나가 터지죠. 긴장과 불안을 최고조로 올려놓는 어떤 사건 또는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위기가 찾아왔다. 위기 단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단계에서는요, 항상성이 무너져요. 내가 늘 하던 대로, 내가 늘 생활하던 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으로 아무리 대처하고 막으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를 실제 위기라고 하죠. 자, 요때 바로 위기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위기 개입이 이루어져서 성공하게 되면 어때요? 회복하게 되죠. 위기로부터 인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불균형으로부터 회복을 해서 통합을 이루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기는 요거라는 거
자, 그리고 위험한 사건 자체가 위기는 아니라는 거. 위험한 사건이 있지만 내가 나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떤 자원들, 환경적인 자원들을 이용해서 버텨나간다면 위기는 아니죠. 근데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기 개입이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21회 뿐만이 아니라 뭐 17회, 19회, 20회 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위기 개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예상치 않았던 외상 사건으로 발생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위기 상태를 인식하게 하고 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단기간 도와주는 것이 위기 개입입니다. 자,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로 좀 알게 하고요. 자, 위기 상황에서는 불균형이고 많은 것이 무너져 있잖아요. 예전에 하던 대로 안 되죠. 항상성이 무너졌죠. 그런데 위기 개입을 통해서 옛날에 하던 대로 예, 그 수준까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회복해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입인데 단기라는 거, 그죠? 예, 단기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위기 개입이 예, 굉장히 중요한데 또 타이밍 중요하겠죠. 위기 개입을 할 때 또 지켜야 되는 또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신속한 개입입니다. 위기 개입은 단기 개입 중에서도 최단기예요. 그래서 6주 이내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짧게 개입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5만 가지 다 도와줄 수 없죠. 제한된 목표를 가지고 개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제한된 목표에 맞춰서 이것저것 예, 넓게 폭넓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초점적으로 문제 해결을 합니다. 자, 위기에 빠졌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뭔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서 다 괜찮을 것이고 다 나을 것이고 원래대로 다 돌아갈 것이고 이렇게 핑크빛 기대를 갖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절망이 지속되며 예전처럼 살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래도 문제가 좀 완화돼서 좋아질 것이다 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위기 개입에서는요,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클라이언트가 위기에 대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자, 지지라는 거는요, 어때요? 위기에 닥쳤을 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멘탈을 강화하거나 뭐 자존감을 높이거나 이렇게 개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위기 개입 상태에서는요,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환경적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도움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아상, 예, 위기에 처한 사람은 스스로 실패자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어때요? 자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신뢰로운 관계를 수립해서 좀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셀프 이미지,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위기 개입은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언젠가는 개입이 또 끝나잖아요. 그리고 개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6주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이 도움 없이 스스로 서야 되거든요. 결국은 도움이 종결된 이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위기 개입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 개입. 자, 이제 위기 개입도 모델이니까 목표를 한번 볼게요. 라포포트가요, 6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이라고 한 것은 최소한 요거는 꼭 달성해야 돼 하는 목표이고요. 2는 1이 좀 달성된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달성하면 좋은 목표입니다. 1은 반드시 달성해야 됩니다. 자, 위기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무너졌죠. 예전처럼 할 수도 없죠. 항상성도 무너지고 불균형이 찾아왔는데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위기로 인해서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거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위기로 인한 증상을 없애주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또 위기 이전의 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뭐니 해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촉발 사건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불균형 상태로 만든 게 뭘까? 이렇게 촉발 사건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기 개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지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나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 서비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또 정보도 제공해주고 연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러한 1차적인 목표가 해결되고 나면 2차적인 목표도 알아볼 수 있겠죠. 요것도 달성할 수 있으면 하되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요것도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위기 개입은 단기 모델이기 때문에 과거 별로 중요시 않았죠. 그런데 이제 현재의 스트레스를 과거의 일과 좀 연결시켜서 이해하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적응적 대처 기제를 개발해서 앞으로 이런 일 또는 비슷한 일이 생기거나 이 위기로 인한 증상들이 좀 이렇게 만성화되면서 힘들어질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처 기제를 개발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위기 개입의 목표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위기 개입의 모델을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곤란. 아까 한번 나왔었죠? 위기 발달에서 나왔었는데요. 이제 곤란은 위기 개입 모델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를 했고요. 또 뒤에 보면 한 가지 모델이 더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흐름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초기 단계 아무래도 어때요? 위기 단계에 즉각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현재 지금 가장 곤란한 게 뭐냐? 어떤 게 가장 불편하고 힘드냐? 그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어려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초기 단계 길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 비로소 개입이 이루어지는 단계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업들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과제 수행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는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때요?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자원, 정보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좀 더 변화가 일어나겠죠? 안정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클라이언트가 그 위기 이전의 상태로 조금씩 기능이 회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결해야 되겠죠. 성취한 과제들에 대해서 점검하고요. 위기 개입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활동 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자, 아길레라와 메식이라는 사람도 위기 개입의 과정을 4단계로 나눠서 제시를 했는데요. 자, 22회 시험에서 위기 개입 모델의 중간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 하는 게 나왔습니다. 앞에 4번에 나와 있는 곤란의 위기 개입 모델과 이 아길레라와 메식의 위기 개입 과정 두 개를 좀 섞어서 낸 문제였기 때문에 두 개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길레라와 메식은요, 처음에 사정 단계를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거나 경감시키는 것, 그리고 이거와 동시에 클라이언트 개인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사정하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재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파악이 끝났으면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누가 줄 것인가 또는 클라이언트의 기능 손상 정도와 또 회복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자, 본격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지겠죠? 계획 단계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주는데요.
자,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클라이언트가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드러내도록 원조. 뭐 억지로 감정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처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데 잘 표현이 안 돼요. 근데 그 자체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도록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뭔가 조금 치료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개입 단계에서 필요하고요. 또 다양한 자원들을 잘 연결해주고 그럼으로써 서서히 클라이언트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서 사회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위기 대비 계획 단계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이제 미래에 다른 위기를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 또는 전혀 다른 일이지만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계획 단계에서는 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도록 원조하는 것, 이런 것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역량 강화 모델입니다. 역량 강화 모델은 우리가 실천론 시간에 이미 배웠죠. 그죠?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배웠는데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도 나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도 나옵니다.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은 2교시에서 보게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25번 사회복지 실천론 다 풀어서 여기에 역량 강화가 나왔어요. 그런데 26번에서 50번까지 풀다 보니까 또 역량 강화가 나오기도 해요. 이 출제자와 이 출제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론에서는 역량 강화라고 했지만 기술론에서는 임파워먼트 모델, 이렇게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강화. 네, 실천론 공부하신 분들 많이 들었고 벌써 익숙하시겠죠? 자, 역량 강화의 정의를 보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이게 목적어예요. 활동, 나의 상황을 내가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난 할 수 있어. 개인적 차원의 힘, 그리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해올 때 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대인 관계적 차원에서의 힘,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의 힘. 예를 들면 뭐 사회 구조적인 거라든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게 바로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힘인데요. 역량 강화라는 거는 내가 처한 상황을 내가 개선하려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관계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힘을 키우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처한 부당하고 불편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량 강화 모델의 탄생을 보겠습니다. 역량 강화라는 것은요, 강점 관점 뒤에 나오는데 강점 관점이 재부상하면서 역량 강화 모델도 같이 탄생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고 역기능적이고 문제투성이라는 이런 병리적 관점 한 축이 있고, 클라이언트는 지금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이나 자원이 있어 라고 보는 강점 관점 두 축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병리적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와 원인과 어떤 병리적이고 역기능적인 거에 초점을 두다 보면 해도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문제 해결 과정에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 해결이 더 잘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강점 관점이 부상했고 이거를 기반으로 역량 강화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강점의 의미, 강점, 관점 안 보고 지나갈 수 없겠죠. 자, 강점이라는 것은요, 장점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네, 스트렝스라고 하는 강점인데요. 강점은 남보다 더 우세하거나 뛰어난 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꼭 다 긍정적인 내용만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고 했죠. 삶에 있어서 역경, 실패했던 것도 그 사람에게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강점이라는 것의 의미는 좀 전에 얘기했고요. 요 강점의 특징은요. 아무래도 이제 강점이 있다 보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거를 헤쳐나가고, 그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옛날에 실패했던 경험을 거울 삼아서 또 성공으로 나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실패를 자주 하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실패를 함으로써 웬만한 실패는 끄떡하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강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강점이라는 거는 실패를 했을 때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어떤 힘을 준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강점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강점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관점이 바로 강점, 관점이죠. 자, 강점, 관점은요, 이런 것입니다. 책 118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강점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잘 몰라. 이럴 때 강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삶의 장면에 또는 사회복지 실천이나 뭐 상담이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이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이 강점, 관점입니다.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자, 강점, 관점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어때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제 강점,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못하는 것, 문제 일으켰던 것, 이런 거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잘했던 것, 그죠? 과거에 잘했던 것, 그리고 현재 잘하고 있는 것, 혹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에 활용함으로써 개입이 좀 더 수월하게 일어나고, 또 문제 해결의 주체가 클라이언트가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실천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강점, 관점의 실천 원리를 보면요. 우리 책에 3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원조 과정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초점을 두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강점, 관점의 실천 원리입니다. 자, 보이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점을 잘 안 봐서 그렇고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강점이 있다, 그거를 활용하자라고 전제해서 출발하는 것 자체도 강점, 관점의 실천 원리입니다. 아무리 문제투성이라도 저 사람 안 돼.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부터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 3번째는요. 클라이언트는 자신을 위한 최선을 결정할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실천 과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강점, 관점의 실천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원리는 나와 있는데요. 강점, 관점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실천 원리들을 충실하게 잘 적용하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되기는 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충실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와 어때요? 파트너, 협력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위에 있고 제공자고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이런 위계가 있는 이런 권위적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파트너, 서로 협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강점, 관점과 병리적 관점의 비교가 있는데요. 이거는 1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리적 관점의 특징은 뭐가 있지? 강점, 관점 자주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2개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회 시험에서도요,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점, 관점, 실천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19회의 시험에 나와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량 강화 모델과 강점, 관점, 관계 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강점, 관점의 바탕을 두고 모델이 만들어졌죠. 관점이 더 큰 개념이라고 우리가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강점, 관점의 바탕을 둔 모델, 역량 강화 모델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역량 강화 모델의 특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강화 모델은요, 문제, 클라이언트가 뭘 못하고, 어떤 거에서 고장이 났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가 잘할 수 있는 건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가 버텨올 수 있었던 강점은 뭔가, 이렇게 강점을 강조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강점을 부각하고 강조하고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개인적 역량과 환경적 요구 사이에 불일치에서 발생한다라고 봐요. 무엇이?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겪는 문제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결함 이런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거와 환경적 요구가 핏이라고 하죠. 적합성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50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은 100을 요구해. 그러면 불일치가 발생하겠죠. 클라이언트 매우 힘들죠. 그런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네모라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은 세모라는 역량을 요구해.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곤란을 겪고 이 상황이 문제인 거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보면 클라이언트가 가진 역량과 환경적 요구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환경적 요구에 맞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또 클라이언트가 가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역량 강화 모델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자, 역량 강화 모델의 개입 과정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대화 단계, 알아가기 단계이죠. 발견 단계, 발전 단계입니다. 자, 세 가지 순서 알아야 되고요. 단계별로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과업 알아야 됩니다. 대화 단계는요. 자, 대화를 많이 하면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을 하고요. 자, 우리 지금 어떤 상황이지? 우리가 어떻게 억압을 받고 있고 무엇에 부당함을 느끼지? 우리가 겪는 곤란은 무엇이지? 이렇게 현재 상황을 명확히 하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발견 단계입니다. 파악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뭘 파악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파악을 하고요.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요. 변화를 위한 계약을 맺습니다. 자, 마지막 발전 단계는요. 실행을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강점, 자원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자원을 활성화한다는 말은요. 자원을 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강점을 투입을 하고 주변에 있는 자원을 쓰세요. 그러면 어때요? 성공이 일어납니다. 성공이 일어나는 거죠. 자, 다른 곳으로 또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 성공이 또 일어나죠. 우리의 성공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성공들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성공을 집대성을 하게 됩니다. 네.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는 정도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역량 강화 모델 대화, 발견, 발전, 실천론에서도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두 가지 모델 배웠습니다. 위기 게임 모델과 역량 강화 모델 배웠는데요.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네, 동기 강화 모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여러분들 교재 124페이지에 보면 동기 강화 모델을 MI라고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이라고 해서 동기 인터뷰잉 면담이죠. 자, 동기 면담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동기 상담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동기 강화 모델, 동기 상담 모델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동기 강화 모델 또는 동기 상담 모델은요, 어느 분야에서 개발이 됐다고요? 알코올 중독자를 원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어요. 즉, 정신건강 분야에 이런 특히 중독 분야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중독 분야에서 개발이 되었지만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면서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기,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동기입니다.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좀 동기가 있고 동기가 좀 높은 상태, 동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때 뭐 문제 해결이나 변화라던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좀 성취하기가 더 쉬워지죠. 자, 사회복지는요, 변화를 일으키는 뭐 직업 또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에게 좀 부족한 것을 좀 높여주거나 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듯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인데요. 자,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일정 정도 동기를 갖고 시작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기 강화 모델에서는 말 그대로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기운, 힘, 이런 동기를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자, 기억하면서 보겠습니다. 동기 강화 모델의 개념을 보면요. 자, 이거는 보세요.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 동기 강화, 동기 면담, 동기 상담 모델이라고 하는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나는 변화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변화에 대한 동기,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 대화를 하는 모델입니다. 협력적인 대화를 하는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의 동기라는 거는 뭐 누구나가 다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떨 때는 동기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있어서 우리가 어떤 동기에 대한 의지나 이런 거를 좀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 앞서서 클라이언트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지만 너무나 낮은 수준으로 좀 떨어져 있는 이 동기를 유발하고요. 자, 그리고 변화에 앞서서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려는 마음인 저항이 들기도 하죠. 변화하려는 마음, 변화하지 않으려는 마음 둘 다 갖고 있는 게 양가 감정인데요. 자, 동기 강화 모델에서는요, 이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갖고 또 저항을 가짐으로써 양가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해결함으로써 어때요? 동기를 좀 더 유발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적인 대화 방식입니다. 자, 말 그대로 어때요? 개입 기법에서 대화가 많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 한번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정리되는데요. 클라이언트의 양가 감정을 탐색하고 또 이 양가 감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내적 동기를 증진시킴으로써 결국 변화를 향해 클라이언트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바로 동기 강화 모델입니다. 자, 동기 강화 모델의 특징,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양가 감정이라는 말 계속 나오죠. 우리가 변화하려는 마음, 변화하지 않으려는 마음, 두 가지의 상반된 마음이 있는 게 바로 양가 감정인데 이 동기 강화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양가 감정을 뭐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이거를 나쁘게 보지만은 않고요. 누구나가 변화에 앞서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좀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또 클라이언트 마음속에 있는 이런 양가 감정이 좀 잘 탐색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양가 감정을 탐색하고요. 또 양가 감정을 탐색하고 또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변화, 동기를 강화시키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가 다 변화에 앞서서 양가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용해 주고요. 그런 마음을 또 공감을 해 주고요.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잘 들어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성장을 촉진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기 강화 모델의 주요 원칙 4가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23회 문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교재 뒷페이지에 보면은요. 2025년에 출제된 23회 시험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해설과 함께 나와 있으니까 답만 맞춰보지 말고 꼭 해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3회에서는 동기 강화 모델의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 4가지가 다 지시문으로 제시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답을 말해버리면 여러분이 그대로 그냥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말하지 않고요. 이 4가지가 모두 지시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원칙이라고도 하고 원리라고도 하죠. 시험에서는 원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는데 똑같습니다. 자, 양가 감정,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감, 수용 이런 말 많이 했죠. 동기 강화 모델에서는요. 이 클라이언트를 공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공감이라는 거는 꼭 이 동기 강화 모델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공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어떤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정확하게 또 민감하게 우리가 어때요? 알아차리고 또 클라이언트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느끼고 그런 것을 적절하게 이제 전달하는 것이 바로 공감인데요. 아무래도 공감을 표현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를 더 신뢰하게 되고 또 긍정적인 라포가 형성됨으로써 또 이런 동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기가 높아지면 결국 개입의 효과를 또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이 조금 여러분들 생소한 표현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나 공감 같은 경우는 단어만 봐도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불일치감 만들기, 저항과 함께 구르기 이런 거는 좀 생소한 표현인데요. 자, 불일치감 만들기라는 거는 불일치감 인식하기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하고 현재 나의 상황이 좀 다르다. 즉,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처한 현실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어때요? 나 현실을 좀 바꿔야 되겠어. 내가 원하는 거는 저거인데 나는 지금 이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좀 달라져야 돼. 라고 현실과 어떤 목표 간의 불일치감을 인지하는 순간 변해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일치감을 만들기 또는 불일치감을 클라이언트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3번째는요. 저항과 함께 구르기 또는 저항과 함께 하기라고도 얘기가 되는데요. 자, 이 저항이라는 것이 변화에 앞서서 변화하지 않을래. 나 그냥 이대로 살래. 라고 변화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했죠. 또는 누가 도와준다라고 할 때 괜찮아요. 저 그냥 이대로 있을래요. 당신 도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도움을 꺼리는 마음도 이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항감이라는 것은 혹시 내가 노력했는데도 실패하면 어떠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또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인지할 때 이러한 저항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동기 강화 모델에서는요, 이 저항이라는 거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고 일시적이고 정상적이고 또 변화를 앞둔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굳이 맞서서 싸우지 않고 그냥 저항과 함께 있어줍니다. 저항을 보일 때 이제 다른 관점으로 좀 돌려주거나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자, 4번째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와 이제 신념 이런 거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뭔가를 내가 좀 성공했다, 좀 성취했다라는 과거의 경험은 이런 자기 효능감을 높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그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좀 극복하거나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래, 나 그렇게 했었지. 이번에도 어렵지만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효능감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동기 강화 모델의 주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23년에, 2025년이죠. 23회 문제에 또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이 클라이언트 모델입니다. 자, 제가 영강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이 6강 초반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기법이 있는 모델이라기보다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이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 좀 간단히 다루었습니다. 자, 매슬로우. 그러면 여러분, 욕구 위계 이론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욕구, 이렇게 욕구의 5단계 그림도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이 매슬로우의 인본주의 이론은요. 자, 인본주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이고 자율적이고 자유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창조적인 존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존재고요. 또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이 되면 인간성을 성취하고 결국은 자기가 실현되는, 자아가 실현되는 존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동기는 결핍 동기와 성장 동기가 있는데요. 자, 결핍 동기라는 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거지만 갖추지 못한 어떤 그런 결핍되어 있는 부분을 만회하려는 동기입니다. 자, 삶을 유지하려는 동기 같은 것이죠. 자, 반면에 성장 동기라는 것은요.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선천적 충동과 연관된 성장 경향에 대한 동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삶을 좀 창조적으로 살려고 하는 욕구, 동기 이런 거를 성장 동기라고 하는데요. 이 매슬로우는 욕구의 5단계를 얘기를 하면서 어때요? 기본적인 것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 욕구가 중요해지고 그 다음 욕구가 중요해지고 끝까지 이렇게 5단계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여기까지 성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되면 4단계까지 다 되고 5단계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성취가 되면요. 어때요? 정확한 현실 지각이 가능해지고 또 자신과 또 자연에 대한 수용 그리고 자연스러움 그리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때요? 독립적으로 생활하려고 하고 또 창조성이 더 많아지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클라이언트 모델에서 우리 시험에서 언급된 것이 바로 이 클라이언트 모델인데요. 로저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때요? 현상학 이론이라고 해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많이 봤죠. 이 현상학 이론, 로저스의 이론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인간에 대해서 또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죠? 긍정적이고 성장 가능한 존재로 본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또 하나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실현하려는 그런 동기를 가진 존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Here and now 많이 들어봤죠? 현상학에서 중요한 건 과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어떤 역사적인 이제 과거, 내 생활에서의 과거, 옛날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는 어떤가,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바로 그런 현상학적인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요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클라이언트 모델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술론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었던 어떤 개입 기법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을 이해하는 이런 이론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입 기법은 지금 없죠. 그래서 이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이나 매슬로우의 인본주의 이론 또는 욕구위계 이론에서는요. 기본적인 개념, 그 이론에서 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론에서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법 같은 거는 없습니다. 자,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보겠습니다. 자기 실현, 인간을 자기 실현을 하려는 존재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실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거는 어때요? 그냥 잠재 능력, 재능을 발휘하려는 경향이죠. 자, 두 번째 가치의 조건, 인행사에서도 많이 지시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인간 또는 인간 유기체의 자기 실현 경향을 더 쉽게 하는지와 또 그런 거와 무관하게 타인의 기대나 가치에 따라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다움, 이런 거를 추구하기보다는 때로는 어떤 타인의 시선, 다른 사람의 기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그 경험에 이제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가치의 조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완전하게 기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완전하게 또는 충분하게 기능하는 사람은요, 자기 실현을 완성한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완전하게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실천론에서도 얘기하지만 어때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을 이제 사회복지사가 원조자로서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클라이언트를 수용해 주는 것을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보여주고 그를 믿어주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 끝났습니다. 6장이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 작은 모델들 4개가 나왔죠. 위기게임 모델, 역량 강화 모델, 그리고 동기 강화 모델,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나오는 주요 이론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